서울 강남의 중심부에 위치한 미슐랭 레스토랑 르시엘은 속삭임조차도 계산된 것처럼 들리는 공간이었다. 은은한 조명, 정갈한 테이블, 그리고 낮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기 속에는 상류층 특유의 절제된 우아함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다. 이런 곳에 윤채원은 마치 잘못 배달된 소포처럼 어색하게 서 있었다. 그녀는 입구에서 거의 넘어질 뻔했고 가방을 고쳐매는 손길은 불안하게 떨렸다. 값비싼 옷들 사이에서 그녀의 실용적인 면 소재, 원피스와 굽 낮은 단화는 이질적인 정직함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친구가 억지로 등을 떠민 맞선 자리에 나온 참이었다. 태영건설의 최민혁 팀장, 키 크고 잘생겼고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을 거야. 친구가 보내준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그녀는 약속된 창가 자리를 두리번거렸다. 그녀의 시선이 한 남자에게 멎었다. 창가 옆 가장 좋은 테이블에 완벽한 네이비색 맞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훤칠한 키, 조각 같은 옆모습, 그리고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는 지적인 모습까지 친구의 설명과 완벽하게 일치했다. 다만 그에게서는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 같은 아우라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은성그룹의 총수 한도준이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눈과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포커페이스로 재계에서 얼음 심장이라 불리는 남자. 그는 지금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파트너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윤채원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낯선 사람과의 어색한 대화를 죽기보다 싫어했지만 오늘은 피할 수 없었다. 그녀는 결심한 듯 그의 테이블로 다가갔다. 저 최민혁 씨 되세요. 한도준은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낯선 여자의 불쑥 튀어나온 질문에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는 평소처럼 차갑게 무시하려다. 순간 말문이 막혔다. 긴장감과 순수함, 그리고 약간의 허둥거림이 뒤섞인 그녀의 갈색 눈동자가 이상하게 그의 시선을 붙들었다. 그의 철옹성 같은 방어벽을 아무렇지도 않게 뚫고 들어온 이 여자는 대체 누굴까? 그는 대답 대신 말없이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계속해보라는 무언의 신호였다. 그의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윤채원은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그녀는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그대로 입 밖으로 꺼내버렸다. 그녀는 가식적인 스몰 토크를 할 줄 모르는 여자였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최 팀장님. 그녀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오늘 여기 오는 길에 태영건설에서 지으신 제니스 타워를 봤습니다. 다들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칭찬하지만 제 눈에는 그저 영혼 없는 유리 상자에 불과했어요. 그 건물이 들어서면서 사라져버린 동네의 역사에 대한 존중이 전혀 없더군요. 그건 건축이 아니라 탐욕이 세운 기념비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은 날 것 그대로의 지독하게 솔직한 비평이었다. 한도준의 눈이 커졌다. 평생 아첨과 찬사만 들어왔던 그에게 이런 식의 대화는 처음이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흥미를 느꼈다. 제니스 타워. 바로 자신의 라이벌인 태영건설이 이익을 위해 날림으로 지어 올린 속빈 강정 같은 건물이었다. 그녀는 정확하게 핵심을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열정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영혼이 있는 건물이 뭔지 아세요? 강변에 버려진 옛 은성방직 공장이요. 사람들은 그걸 흉물이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대한민국 산업유산의 걸작으로 보여요. 그 뼈대를 그대로 살려서 복합문화 공간으로 되살리는 거예요. 예술가들을 위한 스튜디오, 젊은이들을 위한 공연장,
도시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그런 공간으로요. 그녀는 어느새 가방에서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자신의 아이디어가 담긴 그림들을 그에게 보여주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눈은 꿈을 꾸는 소녀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어색하고 서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분야에 대한 확신과 열정으로 가득 찬 천재의 모습만이 남아있었다. 한도준은 완전히 넋을 잃고 그녀에게 빠져들었다. 그가 골칫덩어리라 여기며 처분할 계획이었던 낡은 공장, 그곳에 담긴 가치를 이 여자는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아주 오랜만에 이상한 온기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바로 그때였다. 저기요, 윤채원 씨. 진짜 최민혁이 나타난 것이다. 그는 은성그룹의 한도준 총수와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있는 윤채원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동시에 한도준의 파트너 역시 도착했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엇갈린 운명, 윤채원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졌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람을 착각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심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한도준이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그는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가 억지로 주선하는 정략 결혼 자리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를 고민하고 있었다. 속물적인 명문가 영예들과의 의미 없는 만남에 신물이 난 상태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그 모든 것과 정반대인 여자가 서 있었다. 꾸밈 없고 솔직하고 누구도 보지 못하는 가치를 보는 눈을 가진 여자. 그의 머릿속에서 차갑고 이성적이지만 동시에 강렬한 이끌림에 기반한 하나의 계획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파트너와 분노에 찬 표정의 최민혁을 가볍게 무시했다. 그는 오직 굴욕감에 어쩔 줄 몰라 하는 윤채원에게 모든 시선을 고정했다. 윤채원 씨, 저는 최민혁이 아닙니다. 은성그룹의 한도준입니다. 그의 이름이 가진 무게가 공기를 짓눌렀다. 당신이 말한 그 공장 제 소유입니다. 그리고 그 공장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아주 훌륭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그의 인생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이성적이지 않은 말을 내뱉었다. 제게 잔할 것이 있습니다.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그 대가로 그 공장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창작의 권한과 무제한의 예산을 약속하지요. 윤채원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최악의 굴욕감과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가장 달콤한 제안의 한가운데 완전히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다. 한도준의 폭탄 같은 제안에 레스토랑 안에 모든 공기가 멈춘 듯 했다. 윤채원은 눈을 깜빡였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듣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지금 저를 놀리시는 건가요? 그녀는 겨우 목소리를 쥐어짰다. 한도준은 평생 농담이라는 것을 해본 적 없는 사람처럼 진지한 얼굴이었다. 그는 웨이터를 불러 최민혁과 자신의 파트너에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냈다. 순식간에 테이블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그는 차가운 사업가로 돌아와 그녀의 혼란을 논리로 파고들었다. 나는 장난으로 내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오. 윤채원 씨, 솔직하게 말하지. 나는 할아버지의 성화로 끝없는 맞선 자리에 끌려다니는 중이오. 시간 낭비고 감정 낭비지. 나는 내 일에만 집중하고 싶소. 그러기 위해선 아내라는 방패가 필요하오. 그는 그녀를 꿰뚫어 보듯 바라보았다. 당신은 내 돈이나 배경이 아닌 당신의 일에 미쳐있는 사람이더군. 내게 무언가를 얻어내려는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 그래서 당신이 완벽한 후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건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래요. 나는 자유를 얻고 당신은 꿈을 얻는 거지. 그의 말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기에 역설적으로 지독하게 현실적으로 들렸다. 결혼 한평생의 꿈이었던 낡은 공장. 그녀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단어가 격렬하게 충돌했다. 자존심과 현실, 그리고 일생일대의 기회. 그녀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안에는 어떤 로맨틱한 감정도 없었다. 오직 차갑고 날카로운 비즈니스만이 존재했다. 바로 그 점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것은 사랑이나 감정에 대한 배신이 아니었다. 하나의 거대한 프로젝트 계약일 뿐이었다. 그녀는 결심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이건 철저하게 프로젝트를 위한 계약이어야 해요. 우리의 사생활은 완벽하게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장 복원 프로젝트에 대한 전적인 자율권을 저에게 주셔야 합니다. 그 어떤 간섭도 받지 않겠습니다. 한도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그녀의 당돌함이 마음에 들었다. 좋소, 그렇게 하지.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누었다. 사랑의 서약이 아닌 꿈과 자유를 건 거대한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다. 그 후의 며칠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정신없이 흘러갔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좁고 어수선한 원룸 겸 작업실에 한도준의 변호사팀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두툼한 혼전 계약서와 결혼 계약서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내용은 지독할 정도로 상세하고 냉정했다. 대외적으로는 완벽한 부부의 역할을 수행할 것, 사적으로는 각자의 방을 사용하며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 감정적, 육체적 의무는 일절 없을 것. 오서연은 기계적으로 서류에 사인을 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구청에 가서 아무런 감흥 없이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었다. 축하도, 설렘도 없는 하나의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었을 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원룸에 모든 짐을 버리고 몸만 빠져나와 그의 채 올랐다. 그녀의 새로운 집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의 펜트하우스였다. 거대하고 미니멀했으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는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비인간적인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는 그녀를 집안의 한쪽 끝에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녀의 옛날 집 전체보다도 큰 방이었지만 텅 비어 있고 낯설었다. 여기가 당신 공간이오. 내 방은 반대편 끝에 있으니 마주칠 일은 거의 없을 거요. 가사 도우미가 식사를 준비할 거고 내 일정은 공유 캘린더에서 확인하면 돼요. 그는 아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온 고위급 임원을 대하는 태도였다. 하지만 그는 약속을 지켰다. 다음 날 그는 그녀에게 은성방직 공장 복원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로 임명한다는 공식 서류를 건넸다. 그는 화상회의를 통해 의심과 불만으로 가득 찬 은성그룹의 내부 건축팀에게 그녀를 소개했다. 오늘부터 이 프로젝트에 관한 한 윤채원 팀장의 말이 곧 내 말이다. 그의 선언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그 순간 오서연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 선택에 대한 짜릿한 희열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삶에 대한 어색함과 불안감을 모두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그녀는 먼지 쌓인 설계도와 역사 자료들 속에 파묻혔다. 이 프로젝트만이 이 비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그녀를 지탱해주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그날 밤늦게까지 그녀는 거대한 거실의 바닥을 임시 작업실 삼아 스케치와 설계도에 완전히 몰두해 있었다. 그녀의 주변에는 수십 장의 트레이싱 페이퍼와
건축 서적들이 흩어져 있었다. 물을 마시기 위해 침실에서 나온 한도준은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았다. 레스토랑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어수룩한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세계에 완전히 몰입한 자신감 넘치는 천재의 모습만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충동적인 결정이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올바른 결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낯선 감각에 휩싸였다. 그때 인기척을 느낀 오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넓고 고요한 거실을 가로질러 허공에서 부딪혔다. 숨막히는 어색함이 흘렀다. 그들은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동시에 완벽한 타인이었다. 하나의 계약과 하나의 프로젝트로 위태롭게 묶여있는 두 사람. 그들 앞에 놓인 진짜 도전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윤채원의 첫 출근지는 사무실이 아닌 세월의 흔적이 켜켜이 쌓인 옛 은성방직 공장 부지였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회색빛 하늘이 보였고 담쟁 이동굴이 붉은 벽돌 건물을 거대한 생명체처럼 감싸고 있었다. 다른 이들의 눈에는 곧 쓰러질 듯한 폐허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잠들어 있는 거인을 깨워달라고 속삭이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그녀와 함께 현장을 찾은 은성그룹의 건축팀 직원들은 노골적인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젊고 경험도 없어 보이는 총수의 아내가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총괄 책임자라니 그들은 그녀를 낙하산 혹은 허수아비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팀장님, 이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초기 보고서입니다. 보시다시피 전면적인 철거 외에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프로젝트의 실무 담당자인 박 과장이 퉁명스럽게 서류를 내밀었다. 윤채원은 서류를 받아보는 대신 낡은 벽돌 벽으로 다가가 손으로 그 감촉을 직접 느껴보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이 건물이 처음 세워졌을 70년대의 풍경을 머릿속에 그렸다. 수많은 노동자들의 땀과 웃음, 쉴 새 없이 돌아가던 기계 소리. 그녀는 눈을 뜨고 박 과장을 돌아보며 말했다. 박 과장님, 이 벽돌은 영국식 쌓기 방식으로 제작된 겁니다. 국내에서는 아주 희귀한 방식이죠. 그리고 저기 3층의 아치형 창문은 당시 유행하던 아르데코 양식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이건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산업발전사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녀는 낡은 원본 설계도를 펼쳐 보이며 모두가 간과했던 숨겨진 내부 구조와 공간의 잠재력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과 전문가의 깊이가 담겨 있었다. 회의적인 눈으로 그녀를 보던 팀원들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그저 운 좋은 여자가 아닌 진짜 전문가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여러 대의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공장 부지 안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잘난 척하는 미소를 얼굴에 매단 최민혁이었다. 그녀의 진짜 맞선 상대이자 이제는 그녀의 적이 된 남자. 그는 태영건설의 팀원들을 대동하고 마치 자신의 땅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며 걸어왔다. 그의 목적은 은성그룹의 이 부지에 대한 공식적인 매입 제안을 하는 것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윤채원을 꺾어 놓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이게 누구야? 레스토랑의 그 어설픈 아가씨 아니신가? 그는 노골적인 조롱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운도 좋으시지. 어떻게 한도준 총수를 낚아채서 이런 감투까지 쓰셨을까? 침대에서 꽤나 인상적이었나 보지. 그의 말에는 그녀가 몸을 팔아 자리를 샀다는 식의 저열한 모욕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의 프로젝트를 어린애 장난이라며 비웃었다.
이런 흉물은 하루빨리 밀어버리고 이 도시가 진짜 필요로 하는 럭셔리 쇼핑몰을 지어야지. 아가씨, 이건 동화책 속 이야기가 아니야.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얌전히 빠지는 게 신상에 좋을 거야.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얕보고 있었다. 레스토랑에서 허둥대던 모습만을 기억하고 그녀의 진짜 가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윤채원은 그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당황하는 대신 차갑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초의 팀장님, 당신의 비전은 콘크리트와 수익률에 갇혀 있군요. 당신 눈에는 여기가 착취해야 할 땅으로 보이겠지만 제 눈에는 보존해야 할 역사로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언어를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계획대로 진행될 겁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단한 자신감에 최민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그녀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시선에 모욕감을 느끼고는 거칠게 돌아섰다. 그날 저녁, 그녀는 계약에 따라 한도준에게 최민혁의 방문과 태영건설의 공식적인 부지 매입 제안에 대해 보고했다. 그는 서재에서 묵묵히 그녀의 보고를 들었다. 그는 태영건설의 움직임에 놀라지는 않았지만 그녀가 최민혁의 인신공격을 침착하게 받아넘긴 방식에 대해서는 흥미를 느꼈다. 그들의 제안은 거절하도록. 그리고 앞으로 조심해. 태영건설은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놈들이 아니니까. 최민혁은 오만하지만 그 윗선은 훨씬 더 잔인하고 교활해. 그것은 그녀 개인에 대한 걱정이 아닌 그의 프로젝트와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략적인 경고였다. 하지만 그 차가운 말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보호의 의지를 느꼈다. 다음 날, 윤채원은 다시 공장 부지로 향했다. 최민혁의 말은 더 이상 모욕으로 남아있지 않았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그녀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폐건물을 올려다보며 결의를 다졌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탐욕의 세력으로부터 자신의 꿈과 비전을 지켜내기 위한 전쟁이었다. 전쟁의 서막은 올랐다. 그리고 어설픈 아가씨는 이제 전사로서 싸울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적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상대로 싸움을 걸었는지 아직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윤채원의 프로젝트는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그녀와 팀원들이 시청문화재 관리과에 제출한 초기 복원 계획안과 허가 신청서가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이유로 반려된 것이다. 반려 사유는 해당 구역의 역사적 가치 보존을 위한 신규 구역 지정에 따른 대규모 리모델링 금지 조항 때문이었다. 복원 프로젝트를 역사 보존을 이유로 금지하는 말도 안 되는 억지였다. 팀원들은 당황하며 분통을 터뜨렸지만 윤채원은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이것은 태영건설의 첫 번째 공격이었다. 그녀는 한도준에게 달려가 하소연하는 대신 스스로 행동에 나섰다. 그녀는 며칠 동안 시청 문서 보관실에 틀어박혀 먼지 쌓인 과거의 기록들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문제의 조항은 불과 일주일 전 아무도 모르게 기습적으로 통과된 날치기 법안이었다. 그리고 그 법안을 주도한 것은 평소 태영건설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소문이 파다한 시청의 한 중간 간부였다. 더 깊이 파고들자 최근 그의 아들의 거액 도박 빚이 익명의 독직에 의해 해결되었다는 사실까지 알아낼 수 있었다. 모든 조각들이 최민혁의 비열한 얼굴을 가리키고 있었다. 윤채원이 관료주의의 벽과 싸우는 동안 최민혁은 두 번째 공격을 개시했다. 그는 윤채원의 독창적인 설계안의 가치를 알아보고 그것을 통째로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윤채원의 팀에 속한, 야망은 크지만 실력은 부족한 한 신입 디자이너에게 접근했다. 은성그룹의 내부 설계 파일을 빼내오는 대가로 태영건설의 정규직과 더 높은 연봉을 약속했다. 하지만 윤채원은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부터 팀원들 중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경계해왔다. 그녀는 유독 늦게까지 남아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그 신입 디자이너의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를 해고하거나 다그치는 대신 거대한 덫을 놓기로 했다. 그녀는 두 종류의 설계안을 만들었다. 하나는 그녀의 진짜 천재성이 담긴 걸작으로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개인 작업용 드라이브에만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부 공유 서버에 올려놓은 미끼용 설계안이었다. 미끼 설계안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하고 화려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최고의 전문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이 숨겨져 있었다. 예를 들어 특정 방향의 풍압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건물의 중앙홀을 붕괴시킬 수 있는 아름답지만 재앙을 부르는 설계. 그것은 트로이의 목마였다. 덫은 완벽하게 작동했다. 스파이는 미끼 설계안을 훔쳐 최민혁에게 가져다 주었다. 건축에 대한 깊이가 부족하고 오만함에 눈이 먼 최민혁은 그 설계안에 숨겨진 결함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윤채원의 아이디어를 훔쳤다는 사실에 희열을 느끼며 그것을 약간만 수정하여 마치 자신들의 독창적인 설계인 것처럼 투자자들과 시청에 제출했다. 은성그룹보다 더 뛰어나고 효율적인 대안이라며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윤채원은 마침내 한도준의 서재를 찾았다. 그녀는 문제점을 보고하러 온 것이 아니었다. 문제점과 그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 그리고 적에게 날릴 카운터펀치까지 모두 가지고 온 참이었다. 그녀는 뇌물수수의 증거 공무원의 비리 기록과 아들의 채무관계 증명과 함께 자신이 설계한 트로이오의 목마 작전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했다. 태영건설은 지금 스스로 무너질 시한폭탄을 자신들의 계획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한도준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도움을 요청하러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서 권력이나 돈이 아닌 오직 명석한 두뇌와 전략만으로 부패한 공무원과 산업 스파이를 완벽하게 농락했다. 그는 감탄했다. 그녀는 단순한 예술가가 아니었다. 자신의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강인한 전사이자 전략가였다. 그녀에 대한 그의 존중심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었다. 알겠소. 한도준은 그녀가 가져온 증거들을 받아들었다. 정치적인 문제는 이제 내가 처리하지. 당신은 프로젝트에만 집중하도록. 그는 뇌물 증거를 이용해 부패한 공무원을 침묵시키고 결함이 담긴 태영건설의 설계안을 언론에 흘려 그들을 업계의 웃음거리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녀가 서재를 나가려 할 때 그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윤채원 씨. 그는 이전과는 다른 묘한 온기가 담긴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아주 잘했소. 그것은 짧은 칭찬이었다. 하지만 한도준이라는 남자에게서 나온 그 한마디는 세상 그 어떤 찬사보다도 윤채원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의 파트너십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위에만 존재하는 계약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으로 단단하게 벼려지고 있었다. 한도준의 마쿠 지원 덕분에 윤채원의 프로젝트는 마침내 봉회도에 올랐다. 뇌물 스캔들로 해당 공무원은 좌천되었고 태영건설은 결함이 담긴 설계도를 훔친 사실이 업계에 은밀히 퍼지면서 망신을 당했다.
윤채원의 팀원들은 이제 그녀를 완벽하게 신뢰하고 따랐다. 공장 부지는 비로소 희망찬 활기로 가득 찼다. 팀원들은 낙관적인 분위기 속에서 복원의 첫 단계인 정밀 구조 진단 및 내부 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윤채원은 사무실에 앉아 보고만 받는 책임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안전모를 쓰고 직접 현장을 누비며 건물의 모든 부분을 자신의 눈과 손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다. 바로 그 현장 감각이 모두가 놓치고 있던 재앙의 신호를 발견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지하 기계실의 육중한 내력벽을 점검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세월의 때가 묻은 콘크리트 벽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벽의 표면에 거미줄처럼 퍼져나간 아주 미세한 균열이 보였다. 단순한 물리적 균열이 아니었다. 균열 주변으로 마치 화학물질이 스며 나온 듯한 기이한 변색의 흔적이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에 걸려 비틀거리다. 손으로 벽의 다른 부분을 짚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는 손끝에서 느껴지는 콘크리트의 질감에 소름이 돋았다. 정상적인 경도를 가진 콘크리트가 아니었다. 푸석푸석하고 비정상적으로 약했다. 그녀의 직감이 비상벨을 울렸다. 이것은 단순한 노후화의 문제가 아니었다. 건물의 근본부터 무언가 잘못되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벽에서 콘크리트와 철근의 코어 샘플을 채취했다. 그리고는 은성그룹의 공식 채널이 아닌 과거 할아버지와 연이 있던 사설 재료분석연구소에 비밀리에 분석을 의뢰했다. 며칠 뒤 연구소에서 온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보고서에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콘크리트는 강도를 높이는 시멘트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부식성이 강한 바닷모래를 포함한 값싼 골재를 과도하게 섞어 만들어졌다. 철근 또한 당시의 건축법규에 명시된 기준보다 훨씬 낮은 등급의 제품이 사용되었다. 이것은 부실 공사가 아니었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저지른 명백한 범죄였다. 이 건물은 지난 수십 년간 순전히 운으로 아슬아슬하게 버텨온 시한폭탄이나 다름없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지은 원청 건설사는 누구인가? 윤채원은 한도준의 도움을 받아 그의 법무팀은 오래된 기업 기록에도 접근할 수 있었다. 공장의 과거 기록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는 이름을 찾아냈다. 공장의 시공사는 대암건설이라는 회사였고 그 회사는 공장이 완공된 직후 부도를 내고 사라졌다. 그리고 그 대암건설은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태영그룹의 비밀 자회사였다. 당시 대암건설의 대표는 다름 아닌 최민혁의 할아버지였다. 순간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태영건설이 이 공장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철거하려 했던 이유. 그것은 단순히 쇼핑몰을 짓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들의 뿌리 깊은 세대를 거친 부패의 증거를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기 위함이었다. 만약 이 스캔들이 세상에 알려진다면 그들이 그 시대에 지었던 모든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것이고 태영그룹 전체가 뿌리부터 흔들릴 수도 있는 대형 스캔들이었다. 최민혁은 단순히 프로젝트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가문의 어두운 유산과 거대한 기업 제국 전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밤 윤채원은 이 폭발적인 정보들을 가지고 한도준의 서재를 찾았다. 서재의 공기는 더 이상 비즈니스적인 긴장감이 아닌 치명적인 위험의 냄새로 가득 찼다. 이것은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 거대한 범죄와의 전쟁으로 변해 있었다. 한도준은 그녀가 가져온 보고서와 태영그룹과 대암건설의 관계를 증명하는 기업 가계도를 보며 말을 잃었다. 그는 이 정도 규모의 부패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는 윤채원이 처한 위험의 수위를 비로소 깨달았다. 이전까지의 싸움은 돈과 자존심의 문제였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싶어 하는 비밀과의 싸움이었다. 그는 새로운 차원의 걱정이 담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건 더 이상 게임이 아니오. 윤채원 씨, 당신은 이제 정말로 위험해졌어. 그의 목소리가 변해 있었다. 이제 그것은 개인적인 염려였다. 그는 그녀가 이 낡은 건물을 파헤치다가 잠들어 있던 거대한 괴물을 깨워버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두 사람은 눈앞에 놓인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진실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벽에 작은 균열은 이제 그들의 강력한 라이벌의 심장을 관통할 거대한 균열이 되어 있었다. 아름다운 건물을 복원하고 싶었을 뿐인 윤채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대 범죄의 유일한 핵심 증인이 되어 있었다. 편의를 위해 계약 결혼을 했던 한도준은 이제 필사적이고 무자비한 적의 표적이 되어버린 여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운명에 처했다. 판도는 이제 목숨이 되었다. 진실의 무게는 위험의 무게와 비례했다. 한도준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그는 윤채원의 안전을 최우선 순위로 격상시켰다. 그의 최정예 경호팀이 24시간 그녀의 곁을 그림자처럼 따라붙었고 공사 현장의 모든 인력은 다시 한번 엄격한 신원 조회를 거쳐야 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너무 답답해요. 윤채원은 자신을 둘러싼 과잉보호에 항의했다. 하지만 한도준은 단호했다.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문제요. 그의 목소리에는 그녀의 안전에 대한 계약서에는 없는 무거운 책임감이 실려 있었다. 그의 태도가 변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닌 자신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람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한편 최민혁은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다. 은성그룹이 공장의 과거 시공 기록을 파헤치고 있다는 정보가 그의 귀에 들어온 것이다. 그는 윤채원의 그 예리한 눈이 결국 모든 것을 밝혀낼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서류 싸움이나 공무원 로비 같은 점잖은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멈춰야 했다. 영원히 그는 더러운 뒷세계에 손을 뻗었다. 공사 현장에 불만 많은 인부 몇 명을 돈으로 매수해 윤채원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중앙홀의 대형 비계 스캐폴딩에 손을 쓰도록 지시했다. 모든 것은 안타까운 안전사고로 보여야 했다. 운명의 그날, 현장은 평소처럼 분주했다. 윤채원은 팀원들과 함께 도면을 보며 벽 상부의 복원 방식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녀는 논의를 마치고 실측을 위해 문제의 대형 비계 아래로 걸음을 옮기려 했다. 경호원들은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지만 모든 위험을 막을 수는 없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이 우뚝 멈췄다. 그녀의 예민한 청각이 바람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아주 미세한 금속성 마찰음을 포착한 것이다. 끼익, 끼익, 마치 거대한 구조물이 힘겹게 비명을 지르는 듯한 소리. 그녀는 고개를 들어 비계의 연결부를 보았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볼트 하나의 미세한 풀림. 그녀의 직감이 온몸에 경고를 보냈다. 모두 물러서요. 그녀가 소리치는 순간 거대한 비계 구조물이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수십 톤의 강철 파이프와 발판들이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현장은 순식간에 먼지와 비명, 그리고 공포로 가득 찬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먼지가 걷히고 사람들은 기적적으로 몇 발자국 차이로 참사를 피한 윤채원을 발견했다.
그녀는 충격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다행히 다친 곳은 없었다. 그녀의 빠른 판단력이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이다. 같은 시각 JS그룹 본사 회의실에서 한도준은 경호팀장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다급한 목소리로 전해진 사고 소식. 그는 회의 중이던 임원들을 향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뛰쳐나갔다. 그의 얼굴에서는 모든 냉정함이 사라지고 오직 순수한 공포와 분노만이 남아있었다. 그는 직접 차를 몰아 도로의 모든 차들을 거칠게 추월하며 미친 듯이 현장으로 향했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구급대원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넋을 잃고 앉아있는 윤채원의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그녀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 그의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이성과 계약 그리고 규칙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인파를 헤치고 곧장 그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와락, 그녀를 자신의 품에 거칠게 끌어안았다. 그것은 연인의 낭만적인 포옹이 아니었다.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던 한 남자의 절박하고 본능적인 몸부림이었다. 괜찮소. 다친 데는 제기랄. 다친 데 없냐고 물었소. 그는 평생 처음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는 목소리로 소리쳤다. 오서연은 그의 품 안에서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충격 속에서도 그의 떨리는 팔 안에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경호팀은 현장에서 즉시 사보타주의 증거를 찾아냈다. 고의적으로 풀려있던 비계의 고정 볼트들. 이것은 명백한 살인 미수였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한도준은 강철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찾아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배우를 찾아내. 그는 전화를 끊고 담요를 두른 채 소파에 앉아있는 윤채원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맹렬한 보호 본능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다시는 누구도 당신을 해치게 두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맹세였다. 이제 끝을 볼 시간이오. 그 순간 그들의 계약서는 죽었다. 이것은 더 이상 비즈니스나 꿈의 문제가 아니었다. 서로를 지키기 위한 생존의 문제였다. 그는 더 이상 그녀의 계약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기로 결심했다. 한도준의 서재는 이제 그들의 심장부이자 태영그룹이라는 거대한 괴물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분위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넘쳤지만 그 속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굳건한 동료애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역할을 분담했다. 하나의 팀으로서 한도준은 거시적인 전선을 맡았다. 그는 자신의 법무팀과 정보팀을 총동원해 과거 태영그룹의 자회사였던 대암건설의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다. 수십 년 전의 자료들은 대부분 소실되거나 교묘하게 파기된 상태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자금의 흐름, 자재 구매 내역, 당시 공사 감독관들의 행적까지 그는 돈과 권력으로 추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쫓았다. 윤채원은 미시적인 증거를 책임졌다. 그녀의 전장은 바로 범죄의 현장, 낡은 공장 그 자체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름다운 복원을 꿈꾸는 건축가가 아니었다. 건물의 모든 균열과 변색 속에서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진실을 찾아내려는 고고학자이자 범죄 과학 수사관이었다. 강화된 경호 속에서 그녀는 매일같이 공장으로 향했다. 그녀는 70년대에 만들어진 잉크가 바래고 종이가 삭아버린 원본 설계도를 다시 펼쳐들었다. 수십 번도 더 봤던 도면이었지만 이번에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했다. 만약
내가 부실 공사를 저지른 범인이라면 그 증거를 어디에 숨길 것인가, 혹은 만약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내부 고발자라면 후세를 위해 어디에 진실을 남겨놓을 것인가. 그녀의 눈이 설계도의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 지하 기계실의 기초공사 부분에 머물렀다. 그곳에는 아주 작은 글씨로 최종 감리 후 수정이라는 기묘한 메모가 적혀 있었다. 주요 공사가 끝난 후에 굳이 건물의 가장 깊은 기초 부분을 수정했다. 일반적인 건축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의 직감은 그곳에 무언가가 있다고 말하고 있었다.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남긴 또 다른 범죄의 흔적이거나 혹은 양심의 가책을 느낀 누군가가 남겨놓은 타임캡슐일지도 모른다. 그녀가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증거를 찾는 동안 한도준의 조사는 난관에 부딪혔다. 태영그룹은 수십 년에 걸쳐 너무나도 완벽하게 과거를 세탁해 놓았다. 관련 기록들은 화재로 소실되었고 당시 핵심 관계자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행방이 묘연했다. 그의 막강한 권력과 돈으로도 시간이라는 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았다. 두 사람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듯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여갔다. 어느 날 밤, 한도준은 서재에서 도면 위에 엎드려 잠든 윤채원을 발견했다. 달빛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순간 그녀가 자신의 비즈니스 파트너도 전략적 자산도 아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함께 싸우고 있는 한 명의 연약한 여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 위에 덮어주었다. 그의 손길에 그녀가 잠에서 깨어났다. 두 사람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색함 속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쉬어가면서 하시오. 그의 목소리는 드물게 부드러웠다. 거의 다 찾았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녀의 대답에는 지친 기색 속에서도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돌파구가 열렸다. 윤채원은 설계도의 메모가 가리키는 바로 그 지점의 기초 콘크리트를 조심스럽게 파내도록 지시했다. 위험하고 고된 작업이었다. 몇 시간 동안의 조심스러운 굴착 작업 끝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콘크리트 속에서 금속 상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나부로 밀봉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상자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상자는 조심스럽게 개봉되었다. 그 안에는 왁스페이퍼에 쌓여 기적적으로 보존된 두 종류의 문서가 들어있었다. 첫 번째는 최민혁의 할아버지가 직접 서명한 기준 미달의 철근과 바닷 모래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담긴 원본 자재 구매 지시서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한 기술자의 피 맺힌 고백서와 함께 동봉된 부실공사의 내용이 그대로 담긴 진짜 설계도 원본이었다. 그는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또한 바라면서 이 타임캡슐을 숨겨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윤채원은 떨리는 손으로 한도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찾아낸 자의 벅찬 희열로 떨리고 있었다. 찾았어요. 모든 걸 다 찾았어요. 사무실에서 자신의 팀이 보내온 조사 불가 보고서를 보며 절망에 빠져 있던 한도준은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의 얼굴에 지난 몇 달간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진정한 승리의 미소가 천천히 번졌다. 그녀에 대한 압도적인 감탄과 함께 그들은 마침내 태영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를 손에 넣었다. 두뇌 싸움은 끝났다. 그들의 승리였다. 이제 처형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다.
일주일 뒤 대한민국 건축계의 모든 시선이 집중된 국립건축유산 컨퍼런스가 열렸다. 이 행사는 업계의 명성과 권위가 결정되는 가장 중요한 무대였다. 그리고 윤채원은 이 무대에 가장 주목받는 기조 발표자로 선정되었다. 그녀의 은성방직 공장 복원 프로젝트는 이미 초미의 관심사였다. 최민혁과 태영그룹 역시 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그들은 윤채원이 부실 공사의 단서를 일부 잡았을 것이라고는 짐작했지만 결정적인 증거까지 손에 넣었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의 계획은 공개적인 질의응답 시간을 이용해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미 보수적인 성향의 유명 건축 비평가와 기자를 매수해둔 상태였다. 그녀를 남편 백으로 자리를 꿰찬 경험 없는 아마추어로 몰아붙여 망신을 줄 작정이었다. 윤채원이 단상에 섰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녀에게 쏟아졌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다. 그리고 눈을 떴을 때 그녀의 눈빛에는 더 이상 긴장감이 아닌 진실을 밝히려는 자의 조용하고 강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발표는 완벽했다. 그녀는 화려한 3D 렌더링 이미지와 함께 은성방직 공장이 가진 역사적 가치와 그것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려낼 자신의 비전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단순한 건축 계획이 아니었다. 과거와 미래를 잇고 사람과 공간을 연결하려는 한 명의 진정한 건축가의 철학이 담긴 한 편의 시와 같았다. 청중들은 완전히 그녀에게 매료되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자 마침내 태영의 동리가 드러났다. 매수된 비평가가 손을 들고 교묘한 동정심이 담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윤 팀장님, 아주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봐야지요.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구조적으로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부족한 경험으로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예술적 허영심을 채우려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이것은 남편이신 한도준 총수의 막대한 자금력으로 벌이는 값비싼 취미 활동은 아닌지요? 날카롭고 모욕적인 질문. 장내는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객석에 앉아있던 최민혁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윤채원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 비평가를 향해 침착하게 말했다.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교수님, 이 건물의 안전과 진실성은 바로 제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지난 40년간 이 건물이 왜 위험한 상태로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기술팀에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의 화면이 아름다운 렌더링 이미지에서 빛바랜 서류들의 스캔 이미지로 바뀌었다. 납 상자 안에서 발견된 최민혁의 할아버지가 서명한 가짜 자재 구매 지시서, 부실 공사 내용이 담긴 진짜 설계도, 그리고 현장 소장에 피맺힌 고백서였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윤채원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얼음장처럼 차가운 진실을 하나씩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대암건설이라는 유령 회사의 실체와 태영그룹의 전신이었던 그들이 어떻게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사기 행각을 벌였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현재로 돌아왔다. 태영그룹이 이 건물을 그토록 필사적으로 철거하려 하고 심지어 공사 현장에서 제 목숨을 위협하는 사보타주까지 벌인 이유는, 그녀의 말에 객석은 경악으로 가득 찼다. 단순히 쇼핑몰을 짓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뿌리 깊은 범죄를 이 건물과 함께 영원히 땅속에 묻어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컨퍼런스 홀 한가운데에 떨어진 핵폭탄이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고 행사의 라이브 스트리밍은 순식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최민혁은 자신의 자리에서 재가 된 듯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녀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려던 그의 계획이 역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가장 끔찍한 공개 처형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그때 행사장 뒤편에서 조용히 모든 것을 지켜보던 한도준이 움직였다. 그는 단상으로 가지 않았다. 대신 행사장 출입구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들에게 원본 증거 자료와 최근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한 추가 증거들을 담은 파일을 건넸다. 컨퍼런스 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최민혁과 태영그룹의 임원들이 굳은 얼굴로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가려 할 때 수사관들이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부패한 제국은 자신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의 무게에 짓눌려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윤채원은 단상 위에 굳건히 서 있었다. 승자의 희열에 도취된 모습이 아니었다. 그저 진실을 세상에 알린 한 명의 전문가로서 담담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혼란스러운 군중 너머로 한도준의 시선과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존경과 감탄을 넘어선 깊은 자부심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들의 완벽한 승리였다. 컨퍼런스에서의 폭로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언론은 연일 태영게이트에 대한 속보를 쏟아냈고 태영그룹의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명성과 신뢰는 단 하루 만에 잿더미가 되었다. 최민혁과 그의 할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져 온 부패의 고리는 법의 심판대 위에 낱낱이 드러났고 한때 재계의 거물이었던 그들은 역사의 죄인으로 낙인 찍혔다. 폭풍의 한가운데서 윤채원은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거대 기업의 부패에 맞서 진실을 밝혀낸 용기 있는 건축가 언론의 인터뷰 요청과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쇄도했지만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인 은성방직 공장으로 돌아갔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명성이 아니었다. 자신의 꿈을, 자신의 약속을 완성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녀를 총수의 아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가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 그녀를 윤채원 소장님이라고 불렀다. 모든 외부의 적들이 사라진 후 한도준과 윤채원 사이에는 기묘한 평화와 함께 어색한 정적이 찾아왔다. 그들을 묶어주었던 공동의 전쟁이 끝난 지금 두 사람은 서로를 어떤 이름으로 불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언론은 그들을 세기의 파워 커플이라 칭했지만 정작 두 사람은 거대한 펜트하우스 안에서 여전히 서로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동거인이었다. 한도준의 내면에서는 그가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거대한 폭풍이 일고 있었다. 전쟁의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은 자리에 오직 윤채원이라는 존재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지켜보는 시간이 늘어갔다.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아래로 흘러내리는 땀을 닦으며 열정적으로 팀원들을 지휘하는 모습. 밤늦게 서재에서 낡은 서적에 콜을 받고 집중하는 모습. 그리고 가끔, 아주 가끔 자신을 보며 지어주는 희미한 미소. 그는 깨달았다. 처음 레스토랑에서 느꼈던 강렬한 흥미는 이제 존경심으로, 그리고 존경심은 어느새 그의 얼어붙은 심장을 송두리째 녹여버리는 사랑으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그들의 관계를 규정하는 유일한 끈인 그 얄팍한 계약서가 이제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자신의 진심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벽을 부수어야만 했다. 그날 저녁, 그는 복원공사가 한창인 은성방직 공장으로 그녀를 찾아갔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앙상한 뼈대를 드러낸 공장은 위태로우면서도 숭고한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마치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듯 애정 어린 눈으로 건물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 그녀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는 뜻으로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는 일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그는 품속에서 그들의 결혼 계약서를 꺼내 들었다. 이 서류는, 그의 목소리는 낯설게 떨리고 있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똑똑하면서도 가장 멍청한 결정이었소. 당신을 내 삶으로 끌어들였으니 똑똑했고, 우리의 관계를 이런 종이 나부랭이로 규정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 멍청했지.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찍 하는 소리. 그것은 그들의 비즈니스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다. 윤채원은 숨을 멈췄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냉정한 CEO가 아닌 사랑에 서툰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채원 씨, 윤채원, 나는 계약상의 아내를 원하지 않소. 프로젝트를 위한 파트너도 아니오. 나는 당신이라는 사람을 원해. 내가 평생 만나본 그 어떤 사람보다 당신을 존경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었소. 그는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 계약을 끝내고 나와 진짜 부부가 되어주지 않겠소. 그것은 그녀가 감히 꿈조차 꾸지 못했던 고백이었다. 그녀는 이 계약이 끝나면 홀로 떠나야 할 미래만을 그려왔었다. 그의 진심은 그녀가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의 빗장을 단숨에 열어젖혔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대답 대신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한도준은 그녀를 부드럽게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두 사람은 그들을 만나게 해준 이 낡은 건물 안에서 처음으로 진실된 입맞춤을 나누었다. 차가운 논리의 거래는 이제 따뜻한 진심이 담긴 약속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들의 진짜 사랑은 이제 막 첫 번째 벽돌을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2년 후 서울의 밤 풍경을 바꾸어 놓은 새로운 랜드마크가 탄생했다. 한때 도시의 흉물로 버려졌던 옛 은성방직 공장은 이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가장 눈부신 문화 공간, 은성 아트 앤 헤리티지 센터로 다시 태어났다. 그랜드 오프닝 파티가 열리는 날 밤, 센터는 수많은 사람들의 감탄과 찬사로 가득 찼다. 붉은 벽돌의 고풍스러운 외벽은 따뜻한 조명 아래 그 깊이를 더했고, 통유리로 마감된 현대적인 내부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왔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윤채원이 서 있었다. 그녀는 무대의 주인공이었다. 더 이상 어색함에 어쩔 줄 몰라 하던 과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지성과 열정이 공존하는 눈빛.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건축계의 새로운 스타였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건물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과거를 보존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의 연설은 단순한 건축 보고가 아니었다. 진실성, 꿈, 그리고 도시의 영혼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감동적인 메시지였다. 한도준은 무대 위에 서지 않았다. 그는 객석의 가장 뒤편에서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바라보듯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 담긴 눈으로 아내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것은 온전히 그녀의 순간이었고 그는 기꺼이 그녀를 가장 빛나게 해주는 그림자가 되었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진정한 동반자로서 모든 공식 행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인파를 피해
그녀가 직접 설계한 루프탑 가든으로 올라왔다. 시원한 밤 공기 속에서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로 펼쳐졌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다 동시에 서로를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황당하고 운명적인 첫 만남이 떠오른 것이다. 만약 제가 그날 당신이 은성그룹의 총수라는 걸 알았더라면. 채원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아마 제니스 타워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이라고 칭찬했을지도 몰라요. 도주는 진심으로 따뜻하게 웃었다. 만약 그랬다면 나는 당신에게 절대 청혼하지 않았을 거요. 당신의 그 지독한 정직함에 신의 축복을, 그들의 대화는 엇갈린 운명을 행복한 필연으로 바꾸어 놓은 그들의 긴 여정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들은 이제 사랑의 건축가였다. 존중이라는 기초 위에 함께 겪어낸 시련으로 기둥을 세우고 서로를 향한 진실된 애정으로 내부를 채운 세상에서 가장 견고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지어 올렸다. 그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다. 나는 평생 내 감정을 믿지 않고 살아왔소. 하지만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내 심장이 내게 말했지. 이 사람이라고, 내 인생의 단 하나의 설계도라고. 저는 버려진 건물에게서 가능성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채원이 그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다. 당신이라는 차갑고 텅 비어있던 건물 안에서 누구보다 따뜻하고 단단한 중심 기둥을 발견했고요. 그들의 뒤로는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된 아트센터가 도시의 밤하늘을 밝히고 있었다. 저 멀리 한때 도시의 자랑이었던 제니스 타워는 이제 그 빛을 잃고 초라한 실루엣으로 서 있었다. 그것은 탐욕에 대한 진실성의 승리를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았다. 한도준은 그녀를 자신의 품에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이야기는 거창한 선언으로 끝나지 않았다. 평화롭고 깊고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행복감 속에서 조용히 마무리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완성했고 이제 함께 그들의 미래를 지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나의 실수투성이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은 이제 도시의 밤을 밝히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건축물이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